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AI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는데 대다수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런 조치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매서운 한파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답답한 하늘이 이어지다가 찬 공기가 내려오며 해소되겠지만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릿한 필터를 낀 듯 뿌옇게 퍼져 보입니다. 멀리 우뚝 솟은 롯데타워도 뿌연 공기 속에서 윤곽만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찬 공기가 물러난 뒤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아침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어제 한때 전북 익산 용동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충북 영동 100 마이크로그램, 경기 안성 80 마이크로그램, 서울도 58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전국 곳곳에서 나쁨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탁한 공기는 오늘까지 머무릅니다. 나쁨 수준의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유입된 후 남동 진화해 밤까지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차츰 맑아지겠지만 곧바로 강추위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낮부터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어 기온이 점차 낮아져 15일 수요일에는 기온이 전날보다 5도 이상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만큼 강도 높은 한파는 아니지만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위와 함께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서해안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지만 양은 1에서 5cm로 많지 않겠습니다. 눈비가 내리지 않아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 동해안은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라도 지나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평창과 중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연천 등 경기 북동부와 태백, 정선 등 강원 대부분 지역,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쪽 상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한파특보가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 일본 전역이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던 만큼 예사롭게 볼 수 없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일대에 강한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長い横揺れを感じました。こちらは地上7階建てのビルの屋上からの映像です。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기상청은 심야에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지난해 8월 8일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이른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70에서 80%로 추산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와 실종자가 23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南海トラフで地震が起きる可能性というのは十分に高い、十分にというか非常に高いというふうに我々は考えてますので、地震がいつ起きても不思議はございません。 지진은 후쿠오카와 사가, 구마모토 등 큐슈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 3일 정도는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속 113km의 강풍이 예고되면서 다시 확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과 멕시코와 캐나다 소방 인력을 투입해 강풍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산불이 시작된 LA 팰리세이즈 지역입니다. 상공에서 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온통 잿빛으로 초토화된 산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불과 싸웠던 소방대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이 LA와 벤투라 카운티의 화재 적색 경보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15일 낮까지 시속 113km에 달하는 강풍을 예보하면서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람 소리도 점차 강해지면서 불씨를 발로 밟으며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he anticipated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critical. 미국 전역뿐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의 소방대원과 산불 진화 항공기가 배치됐고 1,8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방위군도 투입됐습니다. Over 1,800 California National Guardsmen have been activated to assist with the firefighting efforts, including hand crews, rotary wing aircraft, and military police that are working in support of local law enforcement. 시속 160km에 달했던 지난주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센타에나 바람이 밤에 강해지는 만큼 현지 시간 14일 오전과 밤이 LA 산불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의 34배가 넘는 면적과 12,000여 채 건물이 불에 탔지만 아직 진압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북부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과 나머지 2건의 산불은 거의 진화됐지만 강풍 예고로 다시 8만 9천여 명이 대피 준비 경고를 받은 가운데 이미 최악인 LA 산불 사태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LA 산불이 새해 첫날 자정 폭죽놀이 여파로 발생했다 진압된 불이 재점화한 거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2일 위성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산불이 시작된 팰리세이즈 인근에서 지난 1일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불을 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재 전문가인 미셸 골너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존 화재의 불씨가 남아있다가 강한 바람에 다시 불붙을 수 있다며 1월 1일 화재가 실제로 재점화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새벽 0시쯤 팰리세이즈 지역 북동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덤불 만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일부 주민은 워싱턴 포스트에 해마다 새해 첫날 밤에 산에 올라가 몰래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난 1일 자정쯤에도 폭죽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경위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4분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음에 따라 사고 조사는 매우 힘들게 됐습니다. 기체 잔해의 물리적 상태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추정하는 아날로그식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돌 직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두 장치 모두 기록 용량인 25시간과 2시간의 기록물이 있어
레코딩은 됐는데 콘텐츠가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특정 시간부터 기록 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가 뭐 1시간 56분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2시간은 다 녹음이 됐어요. FDR도 마찬가지로 25시간은 다 녹음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 4분 앞에서 이제 저장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결국 블랙박스의 전원 공급이 끊겼다는 정황이 유력한데 2018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장착 의무화 시행 이전에 제작된 사고 여객기엔 보조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전원 차단으로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중단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원이 차단된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진 만큼 보조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제사와 조종실 간의 대화 기록인 관제 통신 기록과 착륙 당시 항공기를 찍은 모든 각도의 공항 CCTV, 양쪽 엔진의 상태, 잔해에서 확보한 각종 전자장비, 목격자들 인터뷰 등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를 하나씩 살피면서 상황을 역추적하는 아날로그식 정황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경고등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필라멘트가 끊어진 모양을 보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계기판이나 속도 뭐 엔진 계기판 같은 거에 바늘이 있는데요. 충격 때문에 바늘이 그 계기판 뒷 백플레이트를 칩니다. 그럼 치는 그 모습 같은 걸 보고 아울러 블랙박스에 기록돼 있는 25시간의 비행 기록과 2시간의 음성 녹음에서도 간접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정밀 분석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의 정황을 담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기록이 없는 만큼 사고 경위를 밝히기까지는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전력 공급 차단으로 마지막 4분의 녹음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운용되는 동일 기종의 절반 이상이 음성 기록 장치 보조 배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6개 항공사가 운용하는 보잉 737-800기종 101대 가운데 56대는 비상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보조 전원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박스 보조 전원 장치는 항공기 전원 동력이 정지됐을 때 블랙박스에 10분 내외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부 고시로 2018년 1월 이후 국내에 도입된 항공기에는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이전 국내 도입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조 전원 장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 볼 계획이며 추가 장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 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안공항을 비롯해 7개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이 발견됐는데 무안공항 외에 광주, 여수, 포항 경주공항에는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는 각각 2개씩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공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특별 점검 결과 항행 안전시설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해 어제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 제도를 두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원자력 전문가와 교수진들이 모여
원전 계속 운전 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문주연 단국대 교수는 계속 운전이 신규 원전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설비를 최신으로 개선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원전 규제가 미국과 유럽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10년 단위의 계속 운전 허가 연장을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의 계속 운전 제도는 설계 수명이 지난 이후 안전성을 보완해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국의 현행법상 원전 계속 운전 심사 주기는 10년인데 심사 기간이 오래 걸려서 원전이 멈추는 일이 잦은 상황입니다. 원자력 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20년 단위로 미국처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국 허가 제도는 공청회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시기도 신청 전에 하느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느냐. 그다음에 주체도 사업자가 하느냐, 규제기관이 하느냐. 또 허가를 준다 그러면은 운영 허가 종료 후 10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운전 심사가 끝난 후부터 10년을 할 것이냐. 이것들도 이제 저희한테 남은 과제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 제3국 우회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안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무제한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건 지금과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0여 개 나라는 향후 3년간 AI 반도체 5만 개만 수입할 수 있는 제한을 둔 겁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당장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가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지도 못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은 다음 주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달린 만큼 이제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초당적인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ill disrupt the great work we've done on the CHIPS program.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number one, it's very successful.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식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중국과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 행위로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신는 슬리퍼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크록스 제품인데요. 해외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제품이 있다고 그냥 구매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화면 함께 보시죠. 특허청에 적발된 크록스 위조 상품들입니다.
슬리퍼나 샌들의 디자인부터 로고, 포장지까지 모두 정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진만으로는 위조 상품이라는 걸 알아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해외 직구 유통업체에서 파는 크록스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정상가의 40% 이하로 싸게 파는 업체 16곳을 조사한 결과 100% 이른바 짝퉁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공식 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판매처까지 가짜였고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정상가의 40% 이하 제품은 사실상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조 상품이라도 정품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보면 로고 모양이 정품과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는 정보 주체가 삭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고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게 하고 소송 전담팀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의 경우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합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강화와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이 올해 첫 도입한 경남 패스로 버스에 탑니다. 이 패스를 쓰면 19살부터 39살 이하 시민은 교통비의 30%를, 40살부터 74살까지는 20%를 돌려받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사용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와 다른 점은 돌려받는 월 사용액과 사용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둘인 경우는 30%, 그 이상은 최대 50%까지 혜택이 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인데 1월 달부터 30%로 확대된다고 하니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패스는 경남도의 후반기 도정 운영 핵심인 복지, 동행, 희망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들의 노력이 같이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경남 진주시는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살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100원의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버스비가 950원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100원이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 수 있고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1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